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과학과 신학의 대화 31회 콜론키움 이중소명, 대안적 소명인식 그 진행을 맡은 가신대 정혜원 이민희입니다. 오늘 그 송수진 교수님 강의를 저희가 먼저 듣고 네,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자리를 가질 텐데요. 이제 점점 성평등 문화를 지향하고 또 고정된 성 역할 분리에 대해 이제 다양하게 또 세밀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는 이제 방관하거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미뤄둘 수 없는 주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콜로키움을 맡아주신 송수진 교수님의 이 강의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이 기독교의 언어로 기독교의 문화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의 이 강의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고 또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언어 사이에 깔려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한 질문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면요. 이제 교수님이 개인의 경험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이중 소명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 그래서 즉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충족하는 일부 여성도 공적 영역에 나갈 수 있다는 정도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중소명은 출산이나 제도적 결혼의 경험이 없어도 또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 외의 여성이나 비여성에게 이중소명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민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조근조근한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저는 먼저 제 강의에서도, 짧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여성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자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다른 철학적 관점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학과 사회학에서 이미 많이 논의되었던 논지들을 생략하거나 건너뛰거나 혹은 강조점을 달리 두는 방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제가 이제 4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중소명이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중소명의 논지를 쉽게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건데 오스기니스 박사님의 소명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전개를 했어요. 근데 오스기니스 박사님은 제가 뭐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1차적 소명, 즉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으로서 소명이 있다. 이게 1차적 소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 새로 태어난 자로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2차적 소명이라고 봤어요. 그것도 그것을 기존의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직업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것. 직업이 그냥 돈 버는 부획득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자리이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직업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차적 소명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 동안의 기독교는 이 중에 하나에 강조점을 두는 오류에 빠졌는데 이 두 개가 필요하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되게 이제 은혜 받고 저에게도 큰 이제 도전과 도움이 되었던 담론인데요. 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이차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 즉 서로가 서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고 그 나머지 것, 직업을 통해서든 혹은 비직업, 돈을 받지 않는 화폐 가치가 없는 걸 통해서든 서로를 섬기는 이 영역에 있는 것을 그냥 통으로 소명이라는 말로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2차적 영역의 소명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또 하나 나눠 본 거예요. 더 세분화 받고 더 세분화해 보는 것을 그러한 관점을 이중소명이라는 그런 임시적인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이 명확하게 된 지점은 가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것들, 자신 선택이 아닌 것들,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아기가 아프거나 울거나 돌봐야 하면은 그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자녀가 발생하는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나의 고민의 여지가 없고 너무나 그냥 필수적으로
불세 불가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돌봄 노동이 필요로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라서 이제 가정, 기혼 유자녀 가정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고요. 지금 이민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중 소명이라는 내용, 즉 서로를 섬기는 영역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나누어져 있고 이 두 가지 영역 모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둘 다가 어느 한편이 더 높은 부르심이나 더 낮은 부르심이 아니라 대등한 부르심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 한 사람 안에서 통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중소명의 논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을 못한 사람들, 안 할 사람들, 안 한 사람들, 그 결혼과 자녀 출산 유무에 관계없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원래 질문하셨던 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혹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느냐, 요거까지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너무 혼자 오래 얘기하죠. 이번 질문에 나오는 건가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더 말씀을 듣고 얘기할까요? 네. 쭉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 저 혼자 예, 이렇게 설교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아, 그쵸.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자녀 출산 유무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제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가 있고, 이것은 인간이 가진 자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자아 이론의 요체가 사람의 자아는 공적 자아, 사적 자아가 있다. 이 자아 두 개는 우리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자아가 구현될 공간이나 장소나 상태나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자아가 상실되거나 불충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독 여성들도 자신이 그 화폐 가치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든 제공받지 않든 관계없이 나와 나의 가정 이외의 것들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뭐 마을의 도서관에 사서로 복무를 하시기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시기도 하거나 나와 나의 가정을 넘어선 공간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적 자아를 발현하는 모습을 살아오신 그 흔적들 또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이중소명의 내용이 누구에게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기혼 유자녀 여성들에게 소명의 장소가 너는 엄마니까 너는 엄마로 부르심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제일 중요한 소명이야 라고 강조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공적인 영역, 나와 나의 가정을 벗어난 것들에 대한 관심과 거기를 향한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남성들에게거나 혹은 자녀와 그 결혼의 의무와 관계가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직업적인 소명을 너무나 열심히 살다 못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나 자신도 돌봐야 하고 또는 내가 결혼을 안 하더라도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자녀가 없지만 배우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형제 자매를 돌본다거나 친족 가운데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약자들을 돌봐야 될 필요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계 중심의 노동이나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관계 중심의 노동, 사적 영역에서의 서로 돌봄에 해당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다라고 해석해낸다면 꼭 기혼 유자녀 여성들에게만 이중 소명이 가치가 있는 담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사실 첫 번째 질문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돌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러면 이중소명 논의가 뭐랄까요? 제가 듣기에는 가부장제가 어떤 요구해온 여성의 정체성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처럼 들리고, 이제 그렇다면 오히려 여성의 차이를 잘 드러내지를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다시금 여성 정체성을 사물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뭐 그런 위험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유자녀, 기혼 여성 외에 여성을 표현할 많은 인간 조건 혹은 비여성도 포함할 많은 인간 조건을 다 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이제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 질문이, 어, 아마 제가 그 지식이 부족하여 그럴 것 같은데, 그 여성의 정체성이 사물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어, 이게 여성의 정체성이 이렇게 돌봄, 양육에 갇히지 않나? 오히려 이제 그걸 벗어나지 않길 바라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의 정체성이 아닌 건 아니지만 가부장제가 요구한 여성 정체성이 그거 외로 나갈 때 이렇게 반발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성의 차이를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 그 부분에서 이중 소명을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음, 벗어나지 못하지 네, 않겠냐? 이중 소명의 이야기가 더 그거를 공고하게 해주는 어, 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조금 다른 음,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2007년에 서울에서 여성 무슨 동행 프로젝트 뭐 여성 뭐 요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뭐 지하철에 임산부석도 생긴 거고 이런 이제 공적 그 정책들이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그런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이 어 여성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돌봄이나 양육을 넘어서지 못한 정책이었거든요. 이제 음, 여성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돌봄과 양육을 넘어서지 못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돌봄 양육에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음, 오히려 아, 그렇게 아, 공고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아, 네.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도 완벽하게 그 질문의 의도나 배경을 이해했다는 자신은 없는데요. 음, 아, 그,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첫 번째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이중소명 담론을 출발할 때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삶에서 논의를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미리 주셨던 이제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을 돈을 받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고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을 돈을 받지 않는 노동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안 받고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이중소명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는 토대가 어떻게 되냐면 자아에 있거든요. 나의 자아의 그 구성 요소가 공적 자아, 사회적 자아가 있고 사적 자아, 개인적 자아가 있다. 그 퍼블릭 셀프, 프라이빗 셀프가 있다. 근데 인간에게는 퍼블릭 셀프랑 프라이빗 셀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적인 자아라는 것은 나와 나의 피부치를 벗어난 사람들과 우리가 유대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장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라던가 뭐 NGO의 간사님들이라든가 그 사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공적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사적 영역은 오히려 또 반대로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테마를 설정했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것, 배우자를 돌보는 것, 부모를 돌보는 것도 다 포괄하는 개념, 즉 관계나 돌봄 노동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출발 지점은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듣다 보면은 그거를 극복하지 말고 너가 하나 더 해내라. 그러니까 이중 소명이 아니라 이중 부담, 이중고 혹은 슈퍼맘이 되라라고 하는 걸로 잘못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중소명이라는 단어를 이게 마땅한 용어인지 저 자신 회의를 품고 있어요. 듀얼 콜링 이중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중 소명, 듀얼 콜링이라고 할 때는 소명이 되게 핵심 논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하나 찬찬히 얘기하지. 어, 음,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정확히 말하고 싶은 말을 더 정교하게 표현하자면
소명의 개별성, 소명의 다양성, 소명의 심화성을 생각해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일괄적으로 너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소명이야. 너는 남자니까 사회에 기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벗어나서 각각의 개별적인 자아들을 존중해주자. 그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여성과 남성이 각각 공적자, 사적자를 발현하는 소명의 수단이 더 정도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성전적이라 생각하지만 밀도나 강도의 차이는 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없이 그냥 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얘기를 한다. 너는 엄마가 된 건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걸 왜 벗어나려고 하니? 라는 논지와 같이 해서 오히려 저는 그 이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네,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음, 싱글인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 쉼, 안식의 개념으로도 그 사적 영역에서의 참여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그 원래 지부는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이 여성들의 소명이니까 너는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해 라고 강요하는 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미 교회 내에서는 너는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는 누가 주셨니? 하나님이 주셨지. 그리고 성경에 봐라. 성경 창세기를 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마치 땅에 충만하라는 남성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인 것처럼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재해석해서 사용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너가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고 그 자녀를 고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을 길러내는 것이 엄마에게 준 소명이다라고 해석하는 듯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사적 영역, 공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아마 제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이제 그 또 이제 들으면서 들었던 그 생각은 또 하나 뭐였냐면 이제 그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돌봄, 양육 등의 일들을 여성이든 비여성이든 소명 문제로 보는 거, 뭐 누군가의 소명 문제로 보는 거랑 또 이거를 공동체의 문제로 봐서 대응해 가는 거랑 이제 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언급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하면 개인의 소명, 내가 받은 소명, 이제 특히 그 현대 개신교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과 이거를 공동체 문제로 가지고 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또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고, 제가 되게 무리가 되면서도 소명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 세상이 해야 될 일, 정책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언급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은 개별적인 부르심, 개별적인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독교계 내에서 인식하고 있고, 물론 진로 개발학에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린 지금 기독교 담론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담론 내 용어들을 쓰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근데 나를 엄마로만 부르지 않았고 나와 나의 가정을 넘어선 곳에 공적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기 원하고 나의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기여하기 원한다. 혹은 반대로 내가 남성이지만 내가 큰일 하지 나는 목사니까 목회를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정도 사적 영역도 나와 뭐 배우자의 관계랄지 나 자신을 돌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종이다라고 해석해내는 것이 이제 이중소명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 이중소명을 내가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각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출산한 가정들을 예를 드는 이유는 출산한 가정이
이 구조적인 한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1번 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소명이 비혼 여성들에게도 비혼 남성들에게도 한부모 가정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중소명을 자각해서 내가 공적 영역에서도 뭔가 기여할 바, 그게 마치 돈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내가 나와 나의 가정을 넘어선 것에까지 관심과 에너지와 재능을 기여해야 한다. 혹은 기여할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자각했다 할지라도 살아내기는 너무나 장애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중소명을 구현해내는 장치로서는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적인 노력은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정말 작은 차원에서 벌어지는데요. 제가 사례로 들은 분들이 혹시 여기 이해관계자가 되신다면 상처받지 마세요. 이건 그냥 사례일 뿐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예를 들면 학부모 참관 교실이 오전 10시에 열려요. 그럼 오전 10시에 열리면 학교 교육계에서는 모든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은 평일 낮에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엄마가 학부모의 정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보는 것이냐라는 또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녁 7시에 만난다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하루 학부모 참관교실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한다던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10시, 오전 10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혹은 반대로 그래 1년에 몇 번이 된다고 학부모 교실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 정도면은 노동자들이 조퇴하고 반차 내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에서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반차 내고 학부모 교실 간다고 하면 저 아빠는 저 엄마는 무슨 정신으로 역시 여자들은 저래서 뽑으면 안 돼 라든가 아빠가 돼가지고 학부모 참관교실 간다고 10시에 반차를 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교육계에서의 변화나 오늘 기업계에서의 변화나 노동자 스스로서의 변화 등을 하려면 내가 이중소명을 개인적으로 자각했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인 노력이 그 같이 가지 않으면 이중소명을 살아내기 어려운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1번 질문과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제 동료 교수님 중에서 싱글인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그럼 제가 반차를 내고 학부모 참관교실에 가면 저 친구는 아기가 있으니까 반차를 내네. 나는 억울하게 아기가 없어서 반차를 못 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학부모 참관교실에 가려고 언제든지 반차를 쓸 수 있는 문화가 된다면 동일하게 기혼하지 않는 여성들도 치과에 가기 위해서 반차를 쓸 수 있고 혹은 동일하게 내 엄마가 유방암 검사를 받으시는데 유방암 치료 받으시는데 같이 가드리기 위해서 반차를 쓸 수 있는 것이 똑같이 보편화되는 사회가 이중소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노예기를 먼저 해야 아이를 낳은 기혼 유자녀 가정들의 남성과 여성들이 엄마 아빠 노릇도 하면서 사회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저절로 그것도 같이 논의가 그 다음 단계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요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저는 이중소명을 개인적 차원에서 자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것은 너무나 많은 언어와 사회와 문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나아가면 이중소명이라는 것은 기독교계 내에서 크리스찬 각각이 자각해야 될 문제 혹은 크리스찬들을 교육시키는 기독교 리더들이 어떤 언어, 어떠한 사고관으로 가르치느냐에 대한 문제도 해당되지만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렇게 자각해서 나가려고 해도 장애물과 장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해내는 데서는 반드시 비기독인들과의 연대 혹은 비기독인들이 이미 벌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거기 힘을 합해서 따라가주는 혹은 연대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더 그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게 이해가 잘 가네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 꼭 요 이중 소명이 네, 유자녀 기혼 가정에만 국한된 어떤 이슈가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미리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하고 조금 다른 질문이고 이제 못 드렸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왜 얼마 전에 사유리 씨가 혼자 아이 낳고 방송 출연을 하니까 이걸 막 반대
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게 비정상 가족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만 해도 1인 가구가 25% 이상이 차지한다 이런 이제 소식들도 있고요. 또 가정을 뭐 여러 조건상 상황상 일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아니건 바뀌건 너무 그 고정관념의 교육을 받아오고 다른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너무 쉽게 이제 비정상이다라는 표현을 금세 나오잖아요. 이중소명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중소명이라는 담론으로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정상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중소명으로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모든 프로그램과 교육이 사실은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배제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교회라는 집단 안에서. 4, 50대에 여러 조건, 이유들로 비혼이 된 여성들이 사실 실질적인 교회 일들을 도맡아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집단이 이제 없는 것처럼 말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5월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이 되니까 그런 말들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이혼 가정의 자녀라든가 그래서 혹시 이제 이중 소명은 그 기독교 안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자와 사적자 이게 이제 어떤 무급 노동, 유급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인간 자아라는 건 이제 또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네. 그럼 이 이중 소명의 음. 개념으로 네. 이런 아, 어떤 이데올로기를 좀 극복해 볼 수 있지 그쵸.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시각이고,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정말 계속해서 그 목회자님들께 결국은 액션을 누가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꾸만 목회자님께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도 사실 드는데요. 근데 또, 왜냐면 또 저는 또 지가 하지 남 시킨다 이런 걸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중소명 담론을 제가 굳이 제가 여성학자나 사학자가 아닌데 나와서 하는 거는 제 몫의 역할을 제가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런 얘기 하다 끝에 가서는 결국 누가 해야 되냐 그 목회자님이 하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좀 송구한데요. 반대로 보면 교회 내에서 그만큼 티칭 파워, 프리칭 파워 즉 설교권과 그 강의권을 목회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인플루언서의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무조건 목회자님들께 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중소명의 논의를 그런 그 25%나 되는 1인 가족이라던가 그 결혼을 안 하시거나 결혼과 상관없는 비혼 기독인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이라든가 자녀라는 것의 개념을 빼고 순수하게 좋은 크리스찬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나 이벤트나 장이 열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 좀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중소명이라는 것을 비혼 기독인들에게 적용하자면 쉼과 삶 이런 용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쉼과 삶. 그래서 교회 내에서 뭔가를 할 때 어떻게 자녀 잘 키울까? 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국한해서 답합니다.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뭐 자녀 잘 가르치고 어떻게 부부관계 잘하고 요런 얘기 그동안 충분히 많이 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없는 듯이 취급하고 그냥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쉼에 대해서 안식이 무엇인가, 쉼이 무엇인가, 나를 돌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열정페이, 열정노동 얘기하는데 어디까지가 열정페이고 어디까지가 숙련, 인턴십이기 때문에 열정페이가 아닌 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 NGO, 기독교 비영리 단체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 뭐 목회자, 부목회자 사례부터 시작해서 건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비혼자, 미혼자, 기혼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특별히 비혼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쉼에 대한 거. 왜냐하면 기혼 유전자 가정들은 지금 쉴 시간이 없어요. 일단 자녀들 돌보는 걸 해결하기 때문에. 근데 그 테마는 이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삶에 대한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명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거대한 산업 구조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맡고 있는 현대사의 직장인들이 소명이라는 인식 자체를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중 소명을 얘기하면 오히려 그 결혼을 했거나 미래에 결혼을 할 거여서 이거 중요하다고 느껴진 사람 말고는 이 파트에 더 질문이 있으세요. 공적 영역에서의 소명인식. 사적 영역은 나 혼자 내가 간수하면 되니까 어찌하든지 별로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또는 친구들과 지내면서 행복하게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쓰면 될 것인가? 자유시간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정도는 스스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어서 고민이 아니세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내가 하는 직업 노동이 혹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즉 달리 말해 사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소명의 삶이냐 내가 하는 일은 작은 나사와 같은 노동에 불과하다고 생각됐는데 여기서도 내가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는가 남들이 화폐 가치로 말씀한 것처럼 이게 되게 좋은 전문직 특히 교육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기독교계에서 되게 의사, 교육자, 간호사 이런 거 좋아하죠. 의미 있어 보이고 또 직업 노동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가 아닌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명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은 여전히 소명인가? 라든가 뭐 수많은 논의들이 있겠죠. 그러한 논의들을 그냥 열어놓고 해주시면 저절로 이 비혼자들에 대한 이중소명에 대한 해석의 차원이나 그 상상력들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과 삶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들으니까 이중 소명이 꼭 어떤 뭐 성 역할 이런데 이렇게 국한한 표현은 이제 아니구나라는 게 지금 이제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또 개념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유튜브에 이제 질문이 올라왔다고 해서 대신 말씀드릴게요. 예, 제이우님 아마 우종학 교수님 같으신데 공적 자아가 크고 사적 자아가 심히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사적 자아와 2차 소명의 영역을 확대하고 그 부르심을 깨달아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령 치매 환자 등 노인 돌봄 문제 등 기혼이든 비혼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네, 사적 자아의 소명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예, 교수님도 이 채팅창에 이제 이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질문을 보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채팅창 제가 이제 채팅창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못 보고 있는데 그 지금 네, 누구라고 추정되고 있는 그러나 저는 모르니 제이우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이우님의 질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의 내용이 사실은 세 가지 질문이 합쳐져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좀 더 철학적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정책적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사적자가 심히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사적자와 2차 소명의 영역을 확대하고 그 부르심을 깨달아 갈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느새 나 자신이 공적인 영역에서 기여할 바가 많고 나는 공적인 인물이다. 뭐 정치가들이 일단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시네요. 공적인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강화하고 내재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사적 자아를 방기하게 되기도 쉽죠.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 번아웃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냐면 자아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사적 자아를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았건 나의 정서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시간적 여유를 내 육체 신체적인 활동을 돌보지 않았던 것 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에 지정의 어떤 부분을 나타나기 전에 사적 자아를 방기하는 경우에는 어느 순간 어떻게 드러나죠. 번아웃이나 공황장애나 혹은 일중독이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일사적 소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자의 관계는 사실은 많은 부분 사적 영역에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빼고 사적인 기도 생활과 이런 것들 사적인 자아가 되게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사적인 그 영역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데미지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저는 동시에 이 밸런스를, 그러니까 이 두 영역은 어, 대등하게 중요하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에 동일한 퍼센티지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 10대에는 이쪽 영역이 더 비대해질 수 있고 30대는 이쪽 영역이 더 비대해질 수 있고 내가 결혼할 쯤은 이쪽이 더 비대해지거나 50대는 이쪽이 비대해지고 하는 그런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시기에서 공적인 자아에 굉장히 몰두하는 시기에 들어서 그런 시즌에 있다면 사적인 자아가 평소보다 그 전의 시기구나 그 이후의 시기보다 더 작아질 수 있죠. 그거에 되게 조바심이나 노파심을 느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한 그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인디케이터들을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성이나 또 자기 주변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되게 분노하고 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내가 아프거나 하는 사인이 오기 전에 잘 밸런스를 회복하고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지 몰랐는데 가령 치매 환자 등 노인 돌봄 문제든 기혼이든 비혼이든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사적 자아 소명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을 듯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어, 이것도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 권위자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주의 깊게 안 들으셔도 되고요. 한 사람 얘기로 세 가지 가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처럼 내가 너무 공적자가 비대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되게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되게 시장 경제라고 소위 말하는 이 되게 경쟁 중심적인 곳에서 나의 자아를 계속 극대화시키고 이기고 싸우고 또 경쟁하고 승리하고 거기서 되게 트로피 같은 것들을 많이 얻어서 공적 자아가 정말로 비대해진 사람에게는 이런 사적인 자아, 갑자기 아무도 만나지 않는 공간, 부모님을 돌보는 건 내가 돌보는 말에 인정 욕구가 충족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 개인의 문제로 공적 자아가 너무 비대했고 이런 사적 자아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울 수 있겠죠. 자기 그렇게 너무 살아왔기 때문에 트로피 같은 삶을,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어인데요. 트로피 같은 트로피를 얻으려고 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적자에 대해서 갑자기 나락으로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간극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치매 환자나 노인 돌보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간병인도 아닌데, 내가 간병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치매 환자의 노인을 돌보려면 재정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게 또 내 아빠가 엄마면 정서적으로도 너무 내가 힘들잖아요. 나도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판이에요. 그렇게 건강하신 부모님께서 치매가 되어서 올바른 판단력과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명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해결될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레벨로 아까 말한 공동체성, 공적 부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회복지적인 영역, 사회복지에서 전문가들의 손길, 정책적인 도움, 또 지금도 이제 노인 돌봄이라든지 노인 복지,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 등에서 완성형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직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제도적 미비함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가정에 그 사람은 더욱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또 소명만으로 극복이 가능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논리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기혼 유자녀 가정의 여성들에게 네 문제야. 네 애니까 네가 돌봐야지. 너가 하나님이 엄마를 부르셨는데 왜 네 애를 네가 안 돌보고 밖에 나가서 음악가가 되려고 해? 작곡가가 되려고 그래? 그럼 너 이기적이잖아. 하나님이 너 엄마를 불렀는데 네 애 책임 안 지고 왜 작곡가로 해? 라고 너에게 비난을 돌리는 거와 똑같은 그 논지를 이 사람에게 돌릴 수 있죠. 네 문제야. 니네 엄마 아빠가 치면돼. 네가 해결의 문제 아니야? 그래서 그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는 공동체가, 사회 전체가 같이 또 껴안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가 다 소명의식을 느낀다고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라는 게 꼭 양육만이 아니라 아이 양육만이 자녀 양육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이중 소명을 구현하면서 살려면 그쵸 공동체적인 어떤 연대, 환대 이런 맞습니다. 게 반드시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보장을 받으려면 정말 정책적으로도 이게 이해되고 반영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랑 북유럽의 몇 개 나라들이 비슷한 시기에 저출생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줄게 이런 정책을 폈고 그 유럽의 이제 그 몇몇 나라들은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 양육과 돌봄이라든가 이제 경력을 이어가는 거에 대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그다음에 꼭 양육을 해야 되는 그 부모 레인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이제 실제 뭐 회사나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가 정책들이 이렇게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여성이 안심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일할 수 있겠다. 혹은 나 혼자 독박 육아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심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저출생을 뚫고 나왔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더 점점 심각해진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나라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결국은 이중 소명이라는 것이 또 이중 소명을 사적자 공적자에서 사적자 공적자를 갖고 산다라는 거는 나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어떤 연대를 갖고 이러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겠다 이런 이해가 듭니다. 예. 그 이민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더 정리가 잘 되는데요. 예를 들면 깨끗한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까지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정도의 그 시민사회 교육 혹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혹은 사회인으로서의 기초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나라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교육, 깨끗한 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적자와 공적자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화되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투쟁하듯이 내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애 엄마만 되라는 말이야? 가 아니고 그냥 깨끗한 물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는 공적자가 있는데 공적자가 해소될 수 있는, 구현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받아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근데 그것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너는 소명인으로서 사적 영역에 있어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분례로 작용을 했다. 크리스찬 여성들에게, 크리스찬 남성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왜냐면 이것은 페미니즘으로도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페미니즘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기독교적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고 계시고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에 되게 아이덴티티 근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거든요.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다라는 것이 이제 이중소명 담론의 출발점이었고요. 그 논의를 이제 확장시켜 혹은 심화시켜 가다 보면 공적자와 사적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방금 말한 그런 사적자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문제들을 그 개인이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뭐 정부 혼자 해결할까? 그렇지 않다. 그럼 기업이 혼자 부담을 할까? 그렇지 않다. 그럼 노인복지 정책이 부담할까? 그렇지 않다. 각각의 sek터가 다 같이 비용, 코스트를 조금씩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각각의 섹터가 다 같이 그 뭐, 결국적으로는 결국적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라고 하는 개인, 소비자까지, 나 스스로까지 거기에 그 문제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뭔가 코스트, 비용 분담을 해서 사적자와 공적자를 둘 다가 한 사람 안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한 세상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중소명 담론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콜로퀴움 이 교수님하고 대화가 강의를 훨씬 더 이제 풍성하고 그 안에 숨은 의미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교수님 어떤 이 이중 소명이라든가 공적자 또 사적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이걸 이제 구체적인 이런 담론으로 만들어서 소개하게 된 어떤 개인적 계기가 있으신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은 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질문은 정말 항상 좋은데 답변하는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제 수준에서는 이미 강의에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개인적인 계기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엄마라는 정체성보다는, 크리스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한 가치였던 저에게 소명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의 삶의 영역이 제한받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게 제가 이제 나레티브로 강의에 소개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명하셨을까라는 것을 다시 따져보고 다시 생각하다가 알게 된 것들이 이러한 논의와 연구와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실제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오늘 얘기한 것과 매우 다르게 저는 이제 마케팅 박사이고 마케팅 분야도 전력, 경영 전략, 유통, B2B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소비자 행동이 제 전공, 세부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우리가 하는 그 인간의 이름이 소비자일 뿐이지 그냥 인간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행동의 이론에 되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자아 이론입니다. 우리가 소비할 때도 사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콜로키움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많은 기독인들이 소비를 나쁘다고 봅니다. 근데 소비자 행동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나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를 하는 건데요. 그 소비자 행동 내에서의 중요한 이론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를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소비에 대한 동기와 방향과 현상들을 파악하는 시도들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동기들 혹은 발현되는 동기들이 건드리지 않고서는 그 현상 표면적인 거 소비를 더해 말아 아껴 써 뭐 지구를 살려 이렇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아 이론을 저는 이 소명을 들여다보는 그 틀로서 접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그 직업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중요한 이론과 제가 스스로 정체성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 정체성에서 소명이라는 담론, 또 이제 오스키리스 박사님의 1차 소명, 2차 소명의 그 내용들을 접합을 시켜서 더 논의를 전개해보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한 사람의 자아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대응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특별히 가정 내에서 누가 아이를 돌볼까 같은 실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책적으로 너는 돈을 줄 테니까 집에서 애를 키워라 하고 하는 식의 접근들이 자아에 있는 공적자, 다석자가 해소되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겠다.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여성학자와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부장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이런 단어를 안 쓰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같은 논리로 제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오해하는 게 불필요한 것들을 사도록 우리를 꼬시는 게 마케팅 아니냐 이런 말 제일 많이 듣거든요. 제 학생이나 바깥에서나 다 그 생각하세요. 이제 불필요한 거 사게 만드는 게 마케팅 아니냐. 소비자 행동 연구하면 소비는 이제 안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소비자 행동 왜 연구 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오해들을 사람들이 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았고 그 학문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모르는 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내에서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놓고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페미니즘 하면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페미니즘에서 하고 있는 논의들의 체계와 내용과 방향성과 목적을 공부했거나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나 페미니즘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그것을 오히려 피하면서 기독교 내에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 인식 구조, 지적 체계, 그런 중요한 개념들, 예를 들면 소명 같은 데서 출발해서 방향성이 같다 할지라도 혹은 지향하는 바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적 토대 내에서 이 얘기를 전개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크고 이 이중 소명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키퍼슨이 되시는 분들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용어들을 삭제한 채로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책은, 책도 강의에서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낸시 폴브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 보이지 않는 가슴이란 책이 정말 좋았어요. 이분은 물론 경제학계 내에서 주목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메이저 경제학자들이 어, 언급하시진 사실 또 않아요. 저도 경제학 백그라운드 좀 있고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도 경제학자여서 경제학 트레이닝을 조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적인 상상력들을 제공하는 좋은 책이었고요. 크리스찬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책은 되게 쉽고 가볍게 그리고 그 돌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어떻게 공동체에서 즉 국가에서 정부에서 사회가 같이 이 돌봄에 대한 사적 영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상상력 있는 제안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 정도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언제 기회가 되면 소비에 대한 자아 이론이 소비자 행동학에서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기독인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장을 따로 생기면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생기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네. 혹시 지금 이 줌 안에 오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더 이렇게 나눌 질문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뭐 이렇게 혹시 말씀 있으시면 네, 꼭 질문 아니어도 또 이렇게 송수진 네, 교수님 이렇게 뵈니까 뭐 인사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지난주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 이제 뭐,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또 잠시 시간을 놓쳐가지고 좀 늦게 들었고요. 근데 혹시 그, 지난번 강의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한번 하시죠. 송 교수님 다음 주에 강의 안 하십니까? 네. 다음 주는 아니고 저희가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선생님. 예, 예. 다음 주에는 강의를 하긴 하는데요. 과신돼서 하지 않고요. 한국 리더십 학교라고 하는 그 주로 청년들이 그러니까 있는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선생님이 하십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3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여기서 하는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 예, 제가 하는 강의는 이미 찍어서 아마 간사님께서 예, 예.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놓쳐가지고 뭐 질문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그래도 질문도 예리하시고 답도 잘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기업에서 이중 소명을 어떻게 서포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사실 이중소명에 대한 것도 이 세대 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요즘은 이제 한국의 이 세대 간의 이러한 담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엄마의 모습과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는 이게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중 소명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바르게 성장시키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 대, 그런 그 제안 같은 것이 있으신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모르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상상해 보자면
그리고 이중소명이라고 하는 그 대화의 용어들이 그때까지 유효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상상이 돼요. 저희 딸 아들들에게는 공적 영역에 대한 강조보다는 오히려 사적 영역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들어도 우리 교육의 체계들은 전문성을 기르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승자가 될 수 있고 혹은 잘 해나가야 되고 밥벌이 잘할 수 있냐, 뭐 쉽게 말하면 밥벌이 잘할 수 있냐, 네 한 몸 먹고 살 수 있겠냐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접근할 때 그 직업이 얼마나 서로를 섬긴 태도를 할 수 있냐고 동기나 목적 정도만 점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얘기는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사적 영역에서 너는 주변을 돌보니? 넌 너 자신을 잘 챙기니? 넌 너 형제 자매와 연대하니? 넌 너의 부모나 뭐 친척 친구 아니 너의 친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 그 너의 꼭 직업 노동이 아니어도 관계 노동, 돌봄 노동, 너의 커뮤니티, 너의 로컬, 너의 타운, 너의 동네에서 뭐 쓰러져간 사람들이 있으면 좀 헤아려 보니 들여다 보니 뭐 그들에게 너의 시간과 마음의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 이렇게 접근하게 돼서 오히려 그 젠더라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라지는 세대여서 성 빼고 전문인으로서 더 교육되는 뭐 옛날에 백소연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문인으로서 교육받는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개념이 구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적 영역에 대한 돌봄, 관찰, 기여, 회복이 부족한 게 남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네, 가르치지 않을까, 더 일깨워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네. 지금 이제 이야기가 사적 자, 그 다음에 공적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중 소명 가운데. 그러니까 주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성들이 주된 이제 대상이 이제 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 또 그 가운데 뭐 비혼, 뭐 미혼 뭐 이런 뭐 문제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남자는 주로 이제 공적자로서 이제 직장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부인이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이제 사적자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야기는 결국 이제 여성들이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가정 생활을 꾸려 나갈 때 경험하는 그 이중 소명에 대한 그 담론이 지금 주된 이야기인 거 맞습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한 예고요. 이제 송수진 교수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는 사적 자아, 공적 자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인간이 사적 자아, 공적 자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공동체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뭐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 남겨놓지를 않고, 네. 근데 이제 그 한 예로 이제 드신 게 일하는 엄마 예를 이렇게 이제 드신 거고요. 이제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이종 소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 벌써 나이가 이제 많은데 벌써 7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의사하면서 이제 또 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영역 변호사 야간 당직 의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프 시간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목사 일은 안 하고 있어요. 벌써 1년 한 반 가까이 좀 쉬고 있는데 벌써 법적으로 하면 또 내년 3월 되면 이제 또 은퇴가 되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사역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런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가정 같은 경우 보면 아내도 신학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할 수 때는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지금 좀 늦게 입양한 딸 둘이 있어가지고, 고3, 중3 이제 딸 둘이 있는데, 걔들 보는데 막 진액을 지금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적자, 그러니까 이중 소명이라 할 만한 것도 아예 없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중에도 뭐, 여기, 저는 일하는 데는, 부산이고, 집은 이제 김해인데, 왕복에 이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주중에 겨우 한번 가든지 아니면 주말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전적으로 아내한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적 그 자, 혹은 그 소명, 이런 부분이 아주 이제 빈약한데, 그래도 제가 그 교육에 이런데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 책들 좋은 책 있으면은 또 이게 애들 원하지 않아도 뭐 사주고 뭐 아내 보고 읽으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그 공적 이 소명에다가 또 하나의 또 집안에 또 소명 이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런 뭐 제가 뭐 강의를 안 듣고 그냥 뭐 어렴풋이 이렇게 이제 질문이나 이걸 통해서 들을 때 그래도 많은 이제 도움은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 경우가 좀 아주 다양하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과연 그런 그 소명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하지만은 그걸 진정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할까 하는 이런 좀 더 의문도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래도 소명이라는 말을 또 이해도 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일반 대부분의 어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 이런 체제 안에서 아주 막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소명 이런 그 이야기가 과연 어느 정도 어필이 될지 우리끼리야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도움도 받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제 또 공적에서 그 능력에서 요즘 뭐 공적 신학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래서 펼쳐 나가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다. 조금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중 소명이라고 이제 교회 이미 우리 송수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중 소명이라고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도 확장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이중 소명이라는 게 사회에서는 뭐 연대, 환대 혹은 좋은 공동체를 읽어가는 것, 좋은 마을을 읽어가는 것, 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분명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혹시 교수님 더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우재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안 들으셨지만 모험생이셔서 그런지 대답만 듣고 핵심을 되게 잘 파악해서 적용까지 훌륭하게 끝내신 것 같고요. 그 후반부에 언급하신 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소명이라고 이름을 아까도 제가 이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나 어떤 시각이나 철학에 이름이 있어야 일단 쉽게 부르기 때문에 제가 이중소명 붙였고 그 대안적인 이름을 찾으기는 아직 어려운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한계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는 이중 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족쇄를 채우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시각과 인식을 확 깨트리는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직업세계에 부르심 받았다고 했지만 직업세계가 그냥 직업세계가 아니지 않느냐. 공적인 영역으로 보여지는 직업세계가 있고 사적인 영역으로 보여지는 노동세계, 직업세계가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확 성별로 지금 나누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딱 그 앞에 들이밀어서 맞붙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과연 이거를 이중소명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비기독인과 연대 혹은 세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노력들이나 대안들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 소통할 때는 이중소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합한 용어인가?
과연 그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고요. 그렇다고 이중자, 그건 또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표현이 안 되고요. 근데 여전히 그 소명이란 용어를 또 계속 쓰는데 그 소명이란 용어의 유용성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아기를 낳은 여성들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게 가장 극명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두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나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 자녀를 돌봐야 된다.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자녀를 돌봐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이랄지 강력한 소명 의식을 무엇으로도 사실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강하게 그 24시간 의존자가 돌봄자가 필요한 그 의존성 있는 존재를 펼쳐버리고 가기가 어려운데, 돈을 그럼 보통 이제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의 자아를 실현해라. 근데 그게 안 먹혀요, 기독인들한테는. 왜냐면 원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기독인의 삶이기 때문에 너 자아 실현해라. 너 그렇게 뭐 박사까지 받았는데 집에서 애다 보니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을 하시니까 그냥 그 말로 나는 다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 그럼 돈을 그러면 너 돈 벌어야지. 그래서 그냥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정말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 빼고는, 예를 들면 뭐 중산층 조금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애 두고 벌어 나가면은 애 봐줄 부모 값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렇게 벌어봤자 애기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내가 좀 덜 쓰고 애기를 보지. 이런 논리들에 다 먹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생각의 틀이, 소명이다. 너는 공적인 영역에서 네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 너를 부르신 바가 있어. 그것이 돈을 얼마나 받든 뭐 몇 시간 일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 너의 자녀에게 매몰되어 있는 너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와 문제 의식들을 너는 가질 필요가 있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소명이라는 단어밖에 그 사고의 틀이나 한계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중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고요. 근데 이만큼의 강력한 문제의식이나 동기부여가 비기독인들에게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파트, 이제 본인의 삶을 이제 예화를 들어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을 딱 스스로 의식하고 캡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 이중소명이라는 담론에. 그걸 들으시면서 적용을 하시면서 아내의 삶은 그렇구나, 나의 삶은 이렇구나라는 걸 무심히 넘어갔다면, 왜냐면 그게 당연하고 보편화돼 있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장려되거든요. 아빠는 힘내서 공적 영역을 봉사하고 엄마는 힘내서 자녀에게 봉사. 이게 교회 내에서 장려되고 있는데 그거를 딱 그 객관적으로 3자적 시선으로 보게 되신 것이 이중소명의 담론이 가진 현재까지의 유용성,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계도 그러면 있으니, 모든 그 예.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중 소명을 가져야 되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중 소명이라는 이제 그 말이 이해되는데, 직장을 가지 않는 그야말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이중 소명이라는 그게 적용이 될 수 없잖아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미 강의에도 얘기하고 글에도 썼긴 했는데요. 조금 더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거 어쩌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쓴 그 글을 또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좀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뭐 논문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이제 좋을 예, 것 제가 같아요. 사실은, 예, 제가 쓴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 신앙강론을 2020년에 게재했는데요. 이중 소명이라고 해서 성별 분업화된 소명 인식에 대한 재원이라고 이제 2020년 6월인가 이제 게재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는 이제 논문을 아까도 보시면, 질문도 드렸지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을 우리가 사실은 진짜 뭐 네, 전도하고 계속으로 이제 만드는 게 큰 사명인데, 그들에게 뭐 소명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들한테 조금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책임감, 음, 책임의식이라 해야 되겠나? 지금 이제 사람들 보면 자꾸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데 책임에 음,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봉사하는 거다. 그러다가 교수면은 학생 없으면은 교수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의사가 환자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만하고 거드는 피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다 이렇게 봉사하는 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은 불신자도
이제 그런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제 책임이 되고 더 나가면 이제 소명의식이 이제 나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목사직이 봉사직이지, 뭐, 권리매가 가르치고 뭐, 이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우리가 직업의식에 대해서 가질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도들한테도 저는 이제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때 그래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조금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이제 불신자들한테는 그 이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이제 했는데 진짜 우리가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이게 투표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냉철하게 그 가능성 있는 두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우재영 선생님, 지금 송수진 교수님께서 논문 올려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논문 한번 보시고 또 요 강의도 한번 보시고, 예, 네. 그 이중 소명에 좋은 대안적 표현이 있으면 언제든 예 알려주시면 제가 부산에서 또 뭐 세월에 한번 우리 아들들은 다 수도권에서 가지고 한번 가면은 뭐 직접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좋겠는데 뭐 송 교수님 뭐 처음 배워가지고 뭐 질문만 많이 하고 뭐 별로 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이제 아까 삶과 심 이런 얘기 해주실 때 우리가 막 노동과 기도의 뭐 밸런스를 맞춘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관계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또 새롭게 표현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이중 소명이라는 그 담론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와 대담을 다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다른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30일의 콜로퀴움 이렇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